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잠시 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의료공백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 시각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남과 한강벨트 유세에 힘을 싣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총선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수영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모드 전환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국 의대교수협 간부들과 만날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 오늘 오전 발언 먼저 듣고 옵니다. 민주당이 이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면서 내놓는 논리들은 이런 근로자와 자본가를 일도양단으로 갈라치는 전근대적인 사고이고 현실에 맞지도 않습니다. 근로자로도 일하고 투자도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아울러 제가 오늘 오후에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사실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잠시 뒤 4시부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양측의 만남이 진행되는 건데 우선 어떤 대화가 오갈 걸로 보십니까? 우선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피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정부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왔었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풀어야 되는 중대한 시점을 맞이했습니다. 일단 전공의들에 대한 이제 의사 면허 정지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또 내일이면 전국 이제 의대 교수들이 이제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 이게 될 경우에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여당 대표로서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선거가 이제 18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심에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집권여당이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 그러면 여당한테는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절박성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와 지금 이제 의사 교수들 간에 물밑 대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측에서 너무 이제 극한 대결로 가면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섬으로 인해서 이 문제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좀 촉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남이 성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좀 중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실과의 어느 정도 교감하에 이런 중재에 나서는지가 사실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처음에는 국민들이 상당히 호응하고 찬성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 국정 운영이 과연 매끄럽게 되느냐, 의대 정원도 너무 거친 부분 아니냐, 그리고 의사협회와의 어떤 대화 같은 것도 사실상 막고 너무 강경하게 일변도로 정부 정책을 펴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출로를 마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당장에 나오고 있는 대통령실의 입장도 법적인 조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물러서지 않을 기색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중재자로서는 그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 정권 내지는 조금이라도의 어떤 본인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권한을 갖고 중재 테이블에 나서는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실제 오늘 오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해서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일단 없는 것으로 읽히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실과 당 간의 소통 문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소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물밑으로는 되고 있을 거예요. 물밑으로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 그다음에 총선까지 갈 경우에는 국민들의 피로도도 생각을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의료 현장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라도 아프면 갑자기 아프면 어떨까라는 그런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총선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이건 매우 말하자면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가 결국 갈등을 조정하는 게 본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능력과 그런 절충점을 보여준다면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일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정체성을 공략만 하는 거 가지고는 중도층을 얻을 수 없거든요. 권투 선수가 한 손만 계속 쓰면 상대방이 방해하기 쉽지만 두 손을 섞어 쓰면 상대방이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생 해결이라는 포지티브 전략을 함께 구사하는 차원인데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강대강 대치로만 나간다 그러면 원칙적인 정부 대응은 인정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말하자면 일방적인 이건 소통이 없는 정부의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또 반박 여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은 이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물꼬를 터준다면 여기에 대한 전략적 허용도 어느 정도는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밑 협상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또 포지티브 전략이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좀 조용하다. 뭐 선대위 일정이 좀 적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었거든요. 주말 일정도 사실은 없었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좀 행보,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선대위 일정을 몇 개 더 하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생각인 것이 드러난 것이고요. 민생이 먼저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생인 것도 있고 지금 그 정권 심판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지금 의대 정원 문제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뭐 노조 문제도 그랬고 사교육 문제도 그랬고 상당히 거칠게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과연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슈이지만 이 문제를 과연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선 것인데 글쎄요, 저는 국민들 입장, 국민들을 생각했을 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파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좀 강경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한동훈 위원장이 한 명이 개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들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선 당연히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지만 현재 당정 관계를 봤을 때 당장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는 어제 또 구성을 공개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이니환 전 혁신위원장이 선임됐는데 과거 한동훈 위원장과 이니환 위원장이 함께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한 장관님 굉장히 신선하고 좋잖아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에요. 저보다 젊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할 만한 가문이고 이니환 위원장이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해온 활동들을 보시면 전 장점이 많은 분이다. 네, 인요한 선대위원장을 좀 선임한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리스크 분산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원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로 치를 것처럼 이제 언론 전망도 나왔었고 당내 분위기도 전해졌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사실 쳐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작업 본인은 굉장히 잘했다.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매끄럽지 못했죠. 그러면서 장예찬, 도태우 후보 경선까지 치른 후보였지만 번복됐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강성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거 과연 맞는 방향이냐. 그리고 최근에 대통령실에 문제 제기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당내에서는 이게 과연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는 게 선거 전략상 맞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원탑 체계가 아니라 뭔가 본인의 그 보완제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모신 그런 형국이 된 것인데 사실 인요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향해서 나라님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서 상당한 구설에 울었고 그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다수 이제 표현들이 나왔었던 분이라서 이게 과연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선거 국면에서 나중에 좀 총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혁신위원장 시절에 확장성이 증명됐다. 일각에선 이러한 평가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일단 이니환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선거법상으로는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 또 유세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 한동훈 위원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출마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이니환 위원장은 지금 비례 8번에 지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외곽에서 이제 아마 지원 활동, 특히 이제 2사 운동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냐면 지역구에서는 2번, 비례대표는 4번. 그렇죠. 이 운동을 이제 시작함으로 인해서 아마 선거 분위기, 아마 이제 지금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 유세차들이 뭐 시내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세 분위기가 나게 되면 사실 이제 이 좀 주목도 있는 이제 이런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나 이제 그쪽에 있는 진종호 선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3명이 있는데 4명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지역구에 뛰고 있는 분들이에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윤재호 의원입니다. 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지원 유세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분이 자유로우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뭐 선대위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임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부겸 위원장이 지금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 가지 않는 곳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아마 선대위의 어떤 일적인 재구성 뭐 이런 것도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인요한 선대위원장 말고도 민생 경제 특위도 띄웠습니다. 지금 사실 민생 문제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좀 민생이다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은 굉장히 많은 도구를 갖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그다음에 공천 파동에 대한 그런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으로서 과연 중도층을 갖고 올 수 있는가? 결국 정부 여당은 문제 해결의 능력과 그런 의지, 그다음에 결과를 보여줄 때 비로소 민심이 반응하고 중도가 또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는 어쨌든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한 3월 초쯤부터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비록 지금 선거운동 돌입하기 직전이지만 지금부터 산적한 현안들, 뭐 의대 정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다음에 물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물가는 뭐 금방 잡히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의지만 보여준다 해도 충분히 좀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정말 그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대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이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이지만 민주당은 아무리 공약을 해놔도 그건 약속에 불과한 거지 실천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유용한 자원과 도구들을 많이 활용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선거법 관련 문제 잠깐 더 짚겠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윤재욱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가 됐어요. 예, 한국의 선거법이 좀 독특한데요. 예. 그냥 이렇게 지지 연설을 하다가도 지지합니다 발언만 마이크를 떼고 말하면 또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한 선거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선거법이 보통 포지티브 규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딱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독특한 선거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된다. 정말 하면 안 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풀어줘야 창의적인 선거운동도 나오고 좀 활발한 선거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왜 이게 안 바뀌고 있느냐? 결국 이렇게 선거운동을 좀 풀어주게 되면 도전자들이 유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자들이 최대한 자신들의 유리함을 놓지 않기 위해서 선거운동법을 계속 포지티브 규제, 할 수 있는 것만 딱 정해놓고 나머지를 다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들이 유리함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독특한 방식들, 좀 우리가 이야기에는 어려운 방식들이 유지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선거가 끝나고 좀 제발 이런 것들 좀 여야가 합쳐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조정할 때처럼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게 그렇습니다. 기존 의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의견 주장이시고요. 네, 또 푸바오 탈은 되는데 이 복장은 안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사실 이거 아마요 AI가 와도 이 우리나라 선거법 이거 못 걸을 겁니다. 이게 워낙 까다로워서요. 예를 들어서 그 이쑤시개로 찍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되는데 젓가락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크기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바오 탈은 그 규정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옷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탈만 쓰고 이제 옷은 입지 않고 이런 운동하는 희한한 장면이고 또 기자회견을 할 때는 마이크를 들 수가 있는데 그냥 할 때는 마이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쓰는 방법이 계속 기자회견을 합니다. 가서. 근데 사실상 이게 기자회견이 아니고 후보들을 세워놓고 소개하면서 기자들 질문 몇 개 받고 또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자회견의 형식을 띠는 거군요. 그렇죠. 기자들 몇 명 있고 뒤에 다 이 지지자들 있는 데서 마이크 들고 후보자를 내세워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후보자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공약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가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들이미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 허락받았어요라고 하고 이제 미친 게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조금만 실수만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선거 운동할 때 선거법 전문가를 옆에 매일 달고 다니거든요. 이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성추원 부의장 이야기대로 정말 우리나라 선거법이요. 이게 좀 문제가 제가 오랫동안 보는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현역들이 안 바꿔요. 왜냐? 현역들은 자기들 의정 보고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비 후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딱 놔두니까 이게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안 되는데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소식을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전국 각지를 돌며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이미 나라 망조가 들었어요.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경제, 민생 폭망했죠. 한반도 언제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됐지 않습니까?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 집단에게 다시 이 나라 운명을 맡길 겁니까? 자, 나라의 망조가 들었다.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 이게 들으시는 분마다 생각을 좀 달리 하실 것 같은데 과격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나라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제1야당 대표도 책임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본인은 책임이 없나요? 그리고 이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다? 외국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가 전쟁이 곧 나도 괜찮다는 식의 이런 발언들 굉장히 위험하죠. 아무리 총선에 표를 얻겠다는 생각.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말하자면 최근 정권 심판론이 불붙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조국 신당이 이제 워낙 뜨는 과정에서 선명성 경쟁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뭐 두 가지가 있다고 해도 대표라는 거는 그 당의 간판이고 사실 얼굴인데 자 그렇다면 이분의 얘기는 그 말 자체로 뉴스가 되고 헤드라인에 장식될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자면 걸러지지 않은 이 막말에 가까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강성 지지층은 또 결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소탄대실이다. 이렇게 강한 발언 쏟아내고 과연 중도층이 영입될까요?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식의 에스컬레이터 되는 발언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실수가 나올 겁니다. 이게 또 총선 판세도 가를 수가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품격 있다는 평소에 그런 평판을 많이 듣지 못하는 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총선 때까지 이런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거는 제가 조금 보기에 그 과도해 보여서 이 점은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개인적인 견해를 좀 주셨는데 반론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게 좀 조국 대표를 의식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다 이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조국 혁신당이 등장하기 전에는 민주당에서 완전히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뭐 전쟁이라는 그런 단어,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단어 공식적으로는 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하나의 바로미터 역할을 조국 혁신당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 이건 탄핵을 사실상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강성 지지층 일부 팬덤의 현상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네.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이런 정치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중도층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 심리가 상당히 기저에 깔려 있구나. 그리고 그 표심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런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외형 확장에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심판 이런 메시지를 낼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대안을 했는지 지금까진 잘 했다라고는 국민들이 평가하고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너무 좀 지역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지금 강하게 부딪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북부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적, 논란을 또 나왔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은 강원도 비하라고 꼬집었고 이재명 대표는 바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기 북도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의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락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에서 좀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 본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자, 일단 논란이 있었고 바로 수습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랬다는 전제하에 이 내용을 좀 짚을 텐데 일단 대책 없이 경기도를 경기 남도와 분도로 추진할 경우에는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는 지금 전락이라는 표현 자체가 비하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적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강원도와 경기도를 비교해서 강원도처럼 전락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강원도민들은 지금 전락한 상황에 있는 건가요? 그런 어떤 이 비하적인 표현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분도로는
원래 누가 주장했냐면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겁니다. 뭐 역사는 길지만 최근에는 김동연 그렇죠. 지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김동연 지사가 지금 뭐냐면 이 경기도가 1,400만입니다. 예. 근데 이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경기를 이쪽 남도와 북도로 나눠야 된다. 예. 두 개 분도해서 뭔가 지원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북부는 또 특별 자치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거죠. 지난번에 한동훈 위원장도 의정부를 가서 우리는 경기 북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의정부가 이제 경기도 북도에 되면 그 중심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걸 반대하고 나섰어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 표심을 모으기 위한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동연 지사를 좀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측면도 있어요. 벌써부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야권에서 차기 주자로 지금 떠오르는 인물 중에서 김동연 지사가 꽤 상위권에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박용진은 이제 공천 배제를 해서 이제 했지만 김동연 지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견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지사가 아주 핵심적으로 내세웠던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나선 거거든요. 가를 수 없다는 것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를 나누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나누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바로 지금 말을 시정한 이유도 이게 결국 강원도 민심에 좀 전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반박문을 내고 강원도가 지금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거 아닌가.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 민주당의 강원도당 위원장이었던 김우영 후보의 경우에는 이 강원도당 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서울 은평을에 도전해서 현역인 강병원 의원을 또 경선에서 꺾고 후보가 돼서 당시 강원도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걸 민주당 전체 차원에서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뭐 개인적 차원에서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총선을 앞두고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김포 서울 편입도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편입을 하면 세금적 문제에 있어서 더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 문제 역시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던 문제고 민주당 안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내놓고 있는 청사진이 세세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 더 강원도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한 것은 아무래도 그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강경한 대북 정책이 지금 이 양도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좀 지적하면서 나온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굴종 외교라고 반박하고 나섰죠. 들어보시죠. 가장 크게 망가뜨린 게 뭐냐? 외교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가 수출국가 중국이 지금은 최대 수입국가가 돼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찝쩍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찝쩍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웃기려고 아니면 피곤해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여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법무장관이었던 저는 싱대사로부터 만찬 요청을 받고 사양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자, 이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국내 문제라고 한정짓기는 했지만 올해 초 대만 총통선거에서 누가 될지를 놓고도 국내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게 과연 맞는 발언인가 이런 지적은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중국하고 대만의 양안 문제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의 전략의 매우 한 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 이렇게 반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는 이야기도 아닌 것을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쉽게 한다니 저도 의문스럽고요. 제가 지난해 6월 8일로 한번 소환해 볼까요? 그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중국과 협의한다고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싱하이밍 대사가 뭐라 했어요? 그때 갑자기 예정이 없던 15분 동안 생중계 기자회견하면서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게 된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잘못된 판단하지 마라 경고해서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냐는 비난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이때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녁에 밥만 잘 먹고 왔어요. 이게 바로 굴종혁이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도 강한 어조로 질타하는 거는 최소한 우리가 정치는 국경에서 멈춘다 하는 그런 격언도 있는데 최소한 이 야당 대표도 우리의 국익과 결부된 이런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 표 얼마나 얻겠다고 이런 식의 갈라치기 전략을 외교에서도 구사하는지 이건 제가 뼈아프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론 들을게요. 일단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선명하다는 지적 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영역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여러 국가들이 취하니까요. 타국의 어떤 영토 분쟁, 여러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비교적 선명하게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 우리랑 직간접적인 연결이 있겠죠. 그렇지만 조심해서 언급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왜? 양국과의 관계의 전부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메시지를 낼 때 이게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합니까? 중국은 대한민국 GDP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라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게 경제 지표에 플러스가 됐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는 집권 여당이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발언도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는 마트를 찾아선 또 다시 대파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을 재차 소환을 한 건데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850원 내일 맞습니까? 아니요!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어요. 대파는 어떻게 대파는? 이게 얼마예요? 390원 아닙니까? 골목이 죽어가고 있어요.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사람으로 치면 손발이 썩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단 875원 발언을 재차 꼬집은 건데 이 물가 상승 등이 관련된 민생 문제, 표심과 직결되는 쟁점인 만큼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정부 여당에 이런 제안을 했어요.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제안한 건데 이런 발언과 이런 제안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민생 회복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건 집권 여당이지만 거기에 맡겨놓기에는 상당히 국민들 눈높이에도 차지 않고 민생이 파탄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공의 물가 행진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계층이 식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운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심폐소생 필요한 거 아니냐? 여기에는 한 13조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셨던 그 선심성 공약과 관련해서 대비를 하면요. 그렇게 큰 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거대 야당을 형성하게 되면 이건 다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사람으로 치면 손발이 썩어가고 있다 이러면서 좀 공세 수위가 정말 하루하루 높아지거든요. 어떻게 국민의힘이 그럼 어떻게 전략으로 좀 나서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는 뭐 국민의 삶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의 이제 이 물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전 국민으로 이제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재난지원금 이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있었던 것과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 지금 뭐 일단 충분히 생활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까지 준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한 200만 되고 그 위에 차상위 그룹들이 또 한 2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향. 저는 아마 그런 방안들을 여당이 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경우는 아마 실질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이고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 조치했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긴급 공지를 통해 알려졌고 이 내용을 보면은 갭 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보유 현황을 허위로 제시한 걸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게 우리 국민의 정서와 아주 동떨어져 있고 말하자면은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를 실제로 해서 이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6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신고는 2채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선을 통과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만일 이게 후보 등록이 철회가 안 되면은 이 문제가 계속 총선 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금방 이렇게 드랍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정말 공천하고 마지막
까지 후보 등록이 된 사람을 취소 공천을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참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 캠페인에서 적어도 최소한 자신들의 약점은 최대한 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가 있어서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와 새로운 미래 후보가 붙는다면은 또 김종민 후보가 또 과연 살아 돌아올지 이 문제도 좀 약간 고민했던 흔적이 있어 보입니다. 류재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 미래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는 건데 말씀 주세요. 이 이영선 후보는 변호사입니다. 네. 민변 출신의 변호사예요. 예. 근데 본인을 이렇게 선전했더만요. 민생 변호사라고. 그동안 뭐 전세 사기 이런 거 하는 거 책도 내고 뭐 굉장히 앞장서서 해결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국에 걸쳐서 갭 투자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자, 세금도 안 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후보를 이제 공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성북갑에서 공천 취소된 조수진 변호사, 예. 본인 인권 변호사라고 그랬습니다. 민변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들을 상당수 이제 변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게 민낯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모든 민변 변호사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 자신은 뭔가 민생 변호사, 그다음에 뭐 인권 변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전국에 걸쳐서 투기를 하고 또 가해자들을 성폭력 가해자들한테 변호를 하고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 나오겠다라고 이제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걸러내야 된다. 정말 이런 분들이 뭐 저는 충분히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공천 취소한 것도 한석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민주당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그만큼 이 사태가 심각한 것인데 문제는 이분이 지난해 선거에도 나왔던 분이에요. 21대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제 그 4인 경선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은 또 민주당이 아주 우세 지역입니다. 근데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 네. 몰랐을까? 뭐 추정인데. 네, 지난 선거 때도 뭐 나왔던 분이고 허술한 점이 좀 많았다,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들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당에서는 사실 이런 부동산 관련 자료 그리고 그 금융 관련 자료는 후보자가 제출하는 거를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 정부에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제출한 걸 그대로 일단 믿어주고 거기에 대신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제출한 자료에 허위나 사실과 잘못된 것이 있을 경우 또 고의로 누락된 것이 있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걸 서명을 받고 공천을 받거든요. 그 후보 신청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그걸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에서 좀 허술한 검증을 했다라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 그 후보자가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사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워낙 수천 명의 후보자가 이런 금융,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일일이 검증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후보 등록이 끝나면은 새로운 후보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지역구는 그냥 버리는 건데 이게 지금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보 검증 작업을 등록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가 들려서 검증을 했던 겁니까? 왜냐하면 당내에서 하는 데는 짚어주신 대로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본인의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는데 공식 후보 등록은 또 다른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봤더니 당에 제시했던 자료와 공식 후보로 등록하면서 낸 재산 현황이 달랐던 겁니다. 차이가 발생해서요. 네, 당을 사실상 기망했다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업무방해 성격이 있거든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선거의 공정한 업무를 민주당이 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저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밤 10시가 넘어서 이거 긴급 공지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는 한석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이 사실상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후보 쪽에서는 이 사실을 과연 당에서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추정입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검증은 그렇게 당에서 할 수 있는 검증은 넘어가지만 이게 선관위에 신고하는 공식 후보로 등록될 때 재산 신고라든가 이 모든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가면은 이게 반드시 이거는 나중에 당선 무효형이 되는 사안인데 그럼 당내 경선을 이렇게 우습게 받는가? 그래서 본선에 만일 본인이 몰라서 이렇게 난 안 될 줄 알았는데 갔는가? 근데 지난번에도 출마했던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민주당의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걸러질 수도 있는 것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게 물론 본인의 선의에 기댄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저도 아직은 미스터리 같아서 정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다음 총선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벌어지지 않는 좀 더 아주 확실한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갑자기 나온 내용인 만큼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좀 더 알아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이른바 민주당 입장에선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서 표심 잡기에 나서는데 이 행보 오늘 뭐 지역들이 있어요. 송파, 서초,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들? 뭐 험지라고는 하지만 이 강남 3구가 아예 난공불락의 요새는 아니거든요. 2016년 총선 때는 강남에서 한 명이 당선된 경우도 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강남구청장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남 3구에 있는 그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매우 자존심이 센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실정 같은 것들을 보면서 좀 실망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전통적 다른 역대 보수 정권들이 보여왔던 것과 달리 너무 아마추어적인 정권, 국정 운영이라든지 너무 기초적인 실수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팔고들기 위해서 강남 3구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만하고 의석도 가져올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대표가 지금 지지 유세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같은 의견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을 것 같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제3지대 소식입니다. 조국 혁신당 먼저 짚습니다. 오늘 오전 선대위가 출범했고 조국 대표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선대위 이름은 파란 불꽃 선거대책위원회. 불꽃이 가장 높은 온도에서 파란색을 띈다는 점에 착안해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민주당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 색깔도 광주의 하늘 색깔이다. 뭐 불꽃도 뭐 이것도 민주당하고 비슷하다. 이 옛날에 러시아에 이스크라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불꽃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생각 들게 만드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이 또 진보 진영이라는 그런 연관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뭐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우세하고 또 리딩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선거가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 이게 이제 지금은 어떤 여론전에 있어서 좀 앞서 있긴 하지만 결국 조직력, 그다음 이슈 장악력 이런 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이쪽 민주당이 상당 부분 장악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조국 당에 대한 거품도 점점 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 이제 전략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본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 찍어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보다는 아마 조국 혁신당 자체가 조금 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국 혁신당 비례 2번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8번인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 3년형이죠. 오늘 그런데 비례 후보들의 사법 리스크를 묻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조 대표가 지금 국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지키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충분히 언론에서 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하나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조국 대표가 실형 2년을 받은 걸 알고 있어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형 3년 선고받았습니다. 엄중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지금 전 국민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이 수사받는 장면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시시각각 보셨죠. 저인망식으로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입시 비위까지. 이게 과연 물론 사법부의 판단 저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낱낱이 저인망식 수사를 했던 검찰이 현재 여건에는 동일한 기준을 대고 있는지를 전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른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 전 민주당에서는 이걸 1호 법안으로 얘기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립각이 세워졌고 거기에 대한 명분도 자기로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의 마이너스가 될까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의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지금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당선된다는 전자에 의원직을 상실할지라도 지지자들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지지한다 뭐 이런 의견이신 건데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 앞순위 10명 가운데 4명이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 보시면은 지금 두 분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금 1번 박은정 그다음에 나머지 분 한 번 이규근이 차기근이가 이분은 지금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요. 불법 출금 의혹에 관련했다는 그 의혹으로.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일 지금 아무리 조국 신당의 기세가 좋아도 지금 사실 뭐 10번까지 당선될 것이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전부 앞순위에 배치시킨 거란 말이에요. 4분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명이 전부 이제 말하자면 당선이 돼가지고 법사위에 간다면 쳐보십시오. 이게 충돌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고 쳐도 과연 이게 뒤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과연 피감 기관이 얼만큼 더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해 충돌의 소지도 있는데 이분들을 앞순위에 배치시킨 거는 무조건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이른바 방탄 전략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 상위 수본 배치 지금 피의자거나 혹은 수사받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지금 상위 순번에 있다는 거 저는 만일 이게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도 국민들의 판단을 좀 엄중히 다시 한번 받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조국 대표의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발언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지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조국 전북 지역의 그 민주당 출신들은 계속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이야기하면서 선거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개별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그로 끌기, 저는 그런 문제는 단팔 가치가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지난 발언들이고 양측의 공방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극단주의 세력이란 단어를 놓고도 맞붙었는데 서로가 극단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께서는 어느 쪽에 더 공감을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 대표가 본인이 과도하게 수사받은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위원장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이라고 하는 건지 본인의 언어나 단어들이 다 지금 극단적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일 민주당을 향해서는 범죄자 집단이다. 민주당이 되면 범죄자 집단이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장악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극단주의 정치, 극단주의 세력이 하는 발언이라 국민들이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총선 후에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약속을 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관심을 끌기 위한 악의적 행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측이 맞붙고 있는 이 상황이 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조국당의 존재 이유가 지금 뭐 일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수사받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본인도 준비할 게 있잖아요. 본인은 수사가 아니라 어디 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곧 있으면 아마 갈 텐데 최근에 저는 딸 조민 씨의 재판 결과를 보면 일단 조민 씨가 이제 이번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결과물을 보면 일단 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행사만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 조작한 사람은 부모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저는 조국 대표가 아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언젠가는 나겠죠. 그렇다면 본인은 아마 어디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글쎄 한동훈 위원장도 뭐 특검법 발의를 주장할 텐데 예. 뭐 혐의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 되겠죠. 그건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파기환송이 될지 확정 판결이 날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 이게 본인들 양당 대표들이 지금 자신의 당선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메신저들의 지금 힘이 사라지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도 발신되지가 않고 대중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아주 컸던 제3지대를 다 소멸하고 지금 본인들의 당선 하나에 지금 정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아마 정기 18일 동안에 가장 어려운 캠페인이 전개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쪽도 어떤 반전의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 쟁점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